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연금저축 통계 자료를 다루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전 영상과 달리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 많이 잠기는 것 때문에 좀 듣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감기가 많이 무섭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쓸 자료들은 모두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영 현황 분석,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올해 7월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모두 작년도 한 해, 2022년도 한 해를 통틀어서 나온 통계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됐는지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걸 시사할 수 있죠.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먼저 퇴직연금 얼마나 늘었을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늘었겠죠. 여기 보면 이게 조원이거든요. 자, 2019년도에 220조, 2020년도에 255조, 2021년도에 295조, 그리고 대망의 2022년도에는 300조 원을 훌쩍 돌파해가지고 335조 원만큼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봤던 게 뭐였어요? 연금저축 싹 다 합친 게 얼마였죠? 160조였죠. 160조. 연금저축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경 못 쓰고 놓치기도 쉬운 이 퇴직연금은 무려 335조 원이라는 진짜 큰 돈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해마다 지금 성장하는 증감률이 16%, 15%, 15%, 13%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큰 게 그것도 10몇 프로씩 성장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이 퇴직연금을 왜 해야 되고 왜 중요하고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커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 근로자라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2022년도에는요. 그 전년도보다 40조가 늘었고요. 13.6%가 증가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뭐가 얼만큼 늘었는지. 자, 보면 전체는 295조인 게 335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보면 자, DB형 요거는 171조 원에서 192조 원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자, DB형은 무려 12%가 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DC 볼게요. DC 이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77조에서 86조로 늘었습니다. 요거는 11% 늘었습니다. 마지막 IRP는 이거는 뭐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46조 하던 게 57조 정도로 늘었습니다. 요거는 무려 24%가 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DB도 DC도 IRP도 다 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 많은 회사들이 옛날에 DB로 있다가 DC로 전환하니까 DB가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모든 유형에서 다 늘어나는 게 정말 크기 때문에 즉 퇴직금 제도이던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DB도 이렇게 10몇 프로씩 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DB, DC, IRP 이렇게 335조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당연히 DB가 가장 큽니다. 무려 57%, 그리고 DC가 한 25% 정도, 그리고 IRP가 17% 정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뭐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 내가 터가지고 노후 준비하려고 붓는 돈보다 뭔가 내가 회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그런 퇴직금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정말 덩치가 압도적이구나.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 한 개인에게 퇴직금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DB로 굴러가고 있다면 회사에서 잘 굴려야 될 것이고 DC로 굴러가고 있다면 내가 신경을 잘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조차 부족하다면 내가 IRP 터가지고 열심히 모아보자. 이게 퇴직연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저 많은 것들 중에 이 IRP가 많이 늘어난 이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IRP가 아까 보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57.6조 원이나 되는 정말 큰 돈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요, 이 퇴직연금, 뭐 IRP나 이런 거 진짜 뭐 거기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다루다가 퇴사를 한 게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나오죠. 참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얼마 안 됐다, 그죠? 2019년에 회사를 나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퇴직연금 중에 IRP는 25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57조나 됐잖아요.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이게 늘어나는 동안 밑에 보면 은행도 많이 늘어났고 금투 이거는 이제 투자하는 거죠. 증권사에 해가지고 보험도 그래도 조금씩은 아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금투에서 많이 늘어났죠. 자, 이게 늘어난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든 아니든 퇴직금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건 받는 거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IRP 퇴사를 했다면 무조건 IRP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2022년도 4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이 됐고요. 그 전년도에도요. 이게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퇴사를 했다 하면 IRP를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IRP 계좌 속에는 큰 돈이 들어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계속. 퇴직금은 이제 무조건 IRP로 받습니다. 지금은 이렇죠. 최근에 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다가 개인형 IRP,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이라는 거는 내가 내 노후 준비하려고 만드는, 그리고 퇴직금도 받고 뭐 그런 IRP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랑 반대말은 기업형 IRP가 있는데, 기업형 IRP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거의 보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형이 붙어 있다 그러면 주로 내가 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인형 IRP의 수수료가 면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 이랬거든요. 근데 경쟁이 워낙 심해져가지고 아마 한 2019년도부터 경쟁이 급격히 심해져가지고 계속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무려 증권사 13곳, 은행 6곳이 IRP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면제, 영원이죠. 제가 지금 한 번 더 나가서 보고 싶은 거는 이게 개인형 IRP 수수료, 이게 막연하게 나와 있잖아요. 저게 저축금인지 퇴직금을 받은 거 운용하는 것조차 수수료가 무료인지는지 여기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둘 다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에 보면 그걸 전부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들을 쭉 나열을 해놨었고요. 어쨌든 거기는 지금도 무료일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IRP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원래 계좌 수수료가 무료잖아요. 근데 IRP는 거기에 비하면 좀 불리한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목적도 비슷하고 거의 활용도가 비슷한데 IRP에만 수수료 있으면 사실 안 좋으니까 없어지는 게 어찌 보면 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퇴직연금, 이런 IRP 다들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자, 2021년도에는요. 여기 보면 원리금 보장형, 뭐 은행의 예적금이나 증권사 ELB나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 원리금 보장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합친 게 255조 원. 전체 중에. 그리고 실적 배당형, 이게 보면요. 쓰는 용어가요. 이거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라는 말 자체보다 어찌 보면 이런 퇴직금을 다루는 곳, 이런 곳에서 쓰는 용어들은 좀 훨씬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배당형이 투자죠, 투자. 원리금 지키면서 하는 거랑, 자, 투자하는 거랑 이렇게 나눴을 때, 투자 쪽은 IRP니까 당연히 요거는 펀드랑 ETF죠. 이게 40조 원 13%. 그러면 1년이 지나가지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298조 원. 원리금 보장형이 298조 원. 훨씬 많이 늘었죠. 그리고 줄었네요. 자, 투자는 줄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정말 유례없는 하락장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내렸죠. 진짜 2021년도 하반기부터 흘러내려가지고 2022년도를 한 해를 꼬박 흘러내려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정말 긴 기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투자의 비중이 줄어든 거는요. 두 가지일 겁니다. 이게 손실이 반영이 된 거죠. 가격 자체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어도 어떤 자산이든 10% 이상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줄어든 거 앤드 출금했겠죠. 출금. 투자를 빼고 원리금 보장형으로 넘어가는 수요 같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300조 원이 넘어가는 이 퇴직연금, 이 돈들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298조 원, 투자형이 38조 원 정도로 이렇게 비중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자, 투자가 약간 줄어들었고, 줄어든 게 이게 평가 손실에 빠져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고 떠나신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줄어든 것일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으로는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2021년도에는요. 이렇게 보면 DB형은 회사에서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형이 95%나 되는 건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DB로 굴리는 데서는 95%, 96% 이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굴리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들 다 모아서 굴리면 진짜 큰 돈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 마이너스 나거나 하게 되면 그 메꾸는 거는 리스크는 회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는 운용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DC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회사에서 돈을 부어주는 거지만 운영은 근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각자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투자성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 거죠. 투자하는 비중이 20%.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작년에는 한 16%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원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IRP를 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매우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죠. 그래서 투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그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지금은 줄어들어 가지고 2022년 말 기준으로는 2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여기 보면 현상은 원리금 보장형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원래 비중 큰데 더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상품들이요. 이 IRP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은 정말 다양하죠. 자, 보통 은행의 예금이 아닙니다. 자, 은행의 예적금 있죠. 물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됩니까? 저축은행 예금 되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우리 가본 적도 없는데 IRP를 열면 그냥 떡하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게 되고 여기다가 우체국까지 볼 수 있죠. 우체국 금리 상품 금리 진짜 좋잖아요. 그거 여기 바로 나오거든요. 게다가 뭐 나옵니까? 증권사의 ELB 상품도 여기 뜨면 나오고 요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원리금 보장되는 것들 중에 금리 높은 거 고르면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다른 것 대비해서 위험하지도 않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저도 IRP 들어가 상품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야, 진짜 이런 저축은행 예금이랑 우체국 이런 금리 진짜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야, 웬만해서는 투자를 안 해도 되겠다. 한동안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도 안 좋고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 될 것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은 너무 피곤하니까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빠진 거라면 나는 차라리 지금 금리가 오른 덕을 보는 이런 확정금리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정금리형 상품들을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다 옮겨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충분히 줄어든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도 주가 하락이 영향이 있었을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요. 원리금 보장형 이 상품들의 매력도가 정말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거의 고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보는 사람이 많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유지될 수도 있겠고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금리가 정말 고점이라면 금리가 높아져 있는 시점에만 얻을 수 있는 이런 고금리, 확정금리형 원리금 보장 상품들은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3년, 5년 이런 걸로 세팅을 해두신다면 그때까지는 이제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 이거는 실적 배당형으로 나왔었잖아요. 33조 원 정도 이렇게 22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게 늘어난 거 보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바의 길이 보면 이게 17조였다가 21조, 24조. 와, 이때 그게 있었죠. 이때 동학개미운동 같은 투자 붐이 있었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이만큼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10조가 넘게 투자 상품으로 유인이 됐습니다. 이게 디비덴드 시든 IRP든요. 자, 그렇게 늘었다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 정도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주식형은 11조에서 10조.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든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이상한데. 아니,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주식형을 했는데 해외 주식형이 많았나? 11조 원이던 게 10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자, 혼합형은 비슷하게 갔고, 자, 채권 혼합형은 좀 줄었고요. 채권이 더 줄었네요. 기타는 좀 늘었습니다. 대체 쪽이겠죠, 이쪽은. 부동산 쪽. 자, 이런 거를 봤을 때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는 5조 원 하던 투자금의 재원이 33조 원으로 한 2조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주식이 확 빠진 것에 비해서 이 생각보다 주식형 상품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여기서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린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 또는 어차피 계속 저축할 건데 계속 적립할 건데 계속 적립해야지라는 생각 같은 게 많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붐도 봤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장도 봤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갑니다.
언제가 됐든. 근데 비싸지고 나서 사는 것보다는 언제나 이렇게 싸져 있는 시간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겨내어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로 투자 상품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진짜 그걸 확신시켜 주기 위한 그런 글이나 컨텐츠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무조건 오래 들고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여기서 귀에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 더 빠질 것 같으니 일단 팔고 올라가면 다시 사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많은 경우에는 내 맘대로 흘러가는 것이 잘 없죠. 그래서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다면 이 타이밍 맞추는 것, 이 사이클 맞추는 것 탁월한 걸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확률상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적립이죠. 자, 이 그림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2년도의 연간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의 수익률은 자, 2020년도에는 파란색이 1.6 이게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그때는 저금리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던 21년도에는 1.45네? 더 줄었네요. 금리가 올랐던 것에 비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뒤늦게 오르나 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1.83 올라왔네요. 근데 참 안 오르죠. 참 더디게 오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겠어요? 플러스다. 그러니까 잃는 게 정말 싫고 나는 그냥 진짜 1%라도 깨지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게 낫다면 그리고 그게 체질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 선택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실적 배당형 요거 투자 상품입니다. 요건 이제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2020년도에는 10%, 2021년도에는 6.4%,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와, 야 이게 전체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DB, DC, IRP라는 퇴직연금 통틀어서 투자를 한 것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것도 이제 수두룩하지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도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정말 투자 자체를 접게 만드는 한 해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투자를 콘텐츠로 다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2022년도처럼 어떤 걸 투자해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본 한 해 동안에는요. 그리고 이걸 지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많이 어리고 이런 굴곡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제가 겪었던 시기에도요.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울 만큼 순환하더라고요. 순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순환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는 많은 것들이 저가 매수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시기가 또 그렇게 머지 않아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오더라도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언제나 투자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내가 사는 투자 상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어도 투자 자체를 접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마이너스의 통계치를 보여드리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내년에도 또 통계 자료 나오면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좋은 소식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냥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아주 높아졌다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리금 보장형 이 상품들도 4%는 거뜬히 넘기는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요. 만약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 또는 침체 시기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을 이용하면 그 시기가 그렇게 너무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이쪽을 늘려놓더라도 이쪽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담아가거나 기존에 있던 거를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모아간다면 요런 그래프도 언젠가 반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한 해는 정말 심하게 망가졌다면 장기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 자, 장기 수익률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 5년, 10년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 이선으로 돌아가면 이 퇴직연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면 자, 전체로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5년 연평균 1.15, 10년은 1.93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과거 10년을 보게 되면 투자도 투자지만 이게 저금리가 워낙 심했어가지고 원리금 보장형 이 상품의 이 친구가 진짜 터무니없이
진짜 물가도 제대로 커버 못 해주는 정말 낮은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 역할을 못 해줬단 말이죠. 그때 모든 결과는 여기 있는 펀드가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최근에 얘가 지금 망가졌잖아요. 작년 그냥 2022년도 한 해를 다 날려보내가지고 여기 보이는 전체를 정말 많이 깎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감안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원리금 보장을 했다면 5년 동안 1.6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고 10년 정도를 한다면 1.9 정도라고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이니까 저금리였죠. 지금부터 고금리를 좀 더 얻어간다면 얘는 아마 쑥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투자를 했다면 5년 동안에는 0.7% 이게 이제 다 깎아먹은 거 있죠. 과거에 장이 좋았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 2022년도에 전부 깎아먹어서 겨우 이렇게 플러스 정도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연 1.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정말 이게 보여주는 거는 와 10년이라는 시기 동안 정말 오래오래 이렇게 누적시키면서 올라갔던 많은 누적 수익률이 있겠죠. 이게 지금 아마 거의 다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만큼 지금이 이례적으로 하락이 크고 하락이 깊고 그것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내가 플러스 수익이 나지 않아서 또는 내가 남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큰 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진짜 그 어떤 투자 상품도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을 한 그 어떤 상품들도 작년에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자책하기보다는요. 진짜 유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장기 수익률을요. 이번에는 이렇게 회사별로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금융투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조합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 조합에서는 5년 동안 1.5%, 10년 정도 하면 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생보로 정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요거는 1.7, 2.0 정도 거의 비슷해졌죠. 손보는 1.7에서 1.9, 은행은 1.3에서 1.7. 원래 은행 쪽이 유난히 낮았었는데 뭐 거의 이제 비슷해져 버렸네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도 1.6에서 1.9 정도에 모두 1%대, 2% 넘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장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내고 있는 비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총 비용이라는 거는요. 자산관리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정도 돼 있지만 요거 두 개를 합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나 이런 걸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인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 추세를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 작년에는요. 여기 보면 운용관리 수수료 줄였죠. 왜냐하면 퇴직연금 재원은 더 커졌고 수수료 경쟁은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줄었죠. 자산관리 수수료도 0.17에서 0.16으로 줄었습니다. 펀드의 비용들도 조금 줄었죠. 그래서 전체는 비용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계속 모든 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규모의 경제, 커지는 것으로 인한 효율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갈수록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도별로는 어떻게 줄었을까요? 여기 보면 2021년에서 2022년도로 올 때 DB는 0.34에서 0.31 줄었죠. DC도 줄었습니다. 0.57에서 0.5. IRP는 좀 많이 줄었죠. 0.43에서 0.39. 자, 그래서 전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유치 경쟁이 가장 심한 IRP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덩치가 커지는 만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권역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서 자, 은행 줄었죠. 금융투자도 줄었습니다. 다 줄었겠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줄어든 것보다 이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금융투자가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직 금액이 많이 안 커가지고 효율화가 아직 덜 된 정도여서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험사가 진짜 낮네요. 생보는 0.33, 손보는 0.32, 금융투자는 0.37. 네, 이렇게 요 크기 순서대로 더 낮습니다. 야, 근데 이거 근로복지공단은 0.07이네요, 혼자. 규모가 다르네요.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좀 다른 거겠죠? 방식이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엄청 낮네요.
이건 아마 소규모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용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순서로 보면요. 손보가 제일 싸고 생보가 그 다음으로 싸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그 다음으로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을 수령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름은 퇴직연금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퇴직금이 아니라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한 방에 받고 싶은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는요. 퇴직금처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퇴직연금 이름에 걸맞게 매월 나누어 받을 수도 있도록 태길인 거죠. 태길이기 때문에 이름이 퇴직연금이지만 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연금으로 받는 사람,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게 여기 통계치에 나오는데요.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22년 중에서 연금 수급이라는 거 수령한 거잖아요. 수령을 개시한 계좌 이제 탈 쓸 수 있는 자격이 됐으니까 다 쓴 것 중에서요. 연금 수령으로 한 거는 32,500계좌. 이야, 32,500명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찾은 사람들, 요거는 뭐예요? 퇴직소득세, 요거 100% 다 내고 팠다 소리죠. 그리고 연금 수령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줍니다. 그죠? 30%나 40%를 할인해 줍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42만 4,900계좌입니다. 이게 전체의 93%, 그러니까 7%만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만약에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회사를 다니는 내내 쌓이는 정말 큰 목돈이라고 했죠. 이게 한 개인이 거의 모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정말 큰 목돈이란 말이죠. 이 목돈이 퇴직할 때 한 방으로 다 쓰는 사람이 93%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한 방에 다 찾아서 써버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써버릴 리스크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돈이라는 거는 손에 쥐어지면 이게 쓸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일 텐데 그래야 노후가 훨씬 든든해지겠죠.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계속 투자가 되고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7%밖에 안 된다는 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5조 정도만이 이렇게 따박따박 다 쓰는 연금으로 나갔고 무려 10조 원이 넘게 일시금으로 찾아 썼습니다. 아마 저도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 당연히 일시금으로 찾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 계속 잘해서 진짜 먼 훗날 제가 퇴직연금 정도까지 수령을 하는 날이 왔을 때는 적어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희망사항은 이쪽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굳이 목돈 찾아서 쓰는 것보다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게 해서 마음 편하게 그냥 쉬면서 안정감 있게 살자라고 선택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뜯어보면 수급을 할 때 적립금이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했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2,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2,459만 원. 그러니까 한 2,500여만 원. 이걸 10년으로 쪼개받으면 너무 작잖아요. 한 달에 이거 한 얼마 되겠어요? 한 20만 원? 그러니까 야 그렇게 찾아서 뭐 하겠어. 그냥 일시금 찾지 뭐. 그래 그게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맞죠 또. 금액이 이렇게 2,5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10년 쪼개서 뭐 하겠어요. 결국 보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6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최소한 1.6억 정도 들어있으면 이거 1년으로 쪼개면 어때요? 이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1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 100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쌓여야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까지 고려해서 어쨌든 나중에 지금 월 100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연금을 만드는 사람과 못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만들었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 그냥 찾아서 쓰지 뭐라는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래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령할 수 있는 1.6억 이런 돈을 만들었다면 그래도 연금 수령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투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하는 투자들이 있겠죠. 이 투자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투자와 별개로 완전히 별개로 그냥 다른 세상 속에 이 연금 저축과 이 IRP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액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넣는 거죠.
오래 넣어가지고 나중에 먼 훗날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할 때쯤 되면 그래도 적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1.5억, 1.6억 이렇게 쌓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달성하면 좋을 또 하나의 인생의 챌린지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후가 훨씬 단단해지겠죠. 자,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자료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지난번 연금저축보다는 이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연금 준비하실 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력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바꾸미 TV